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정 많고 덕 많은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쉬운 경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은행 대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출 맞아요. 때문에 멘붕 왔다. 대출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적인 변동이 지금 생겼거든요. 네. 여기에 플러스로 은행 자체적으로도 변화를 주게 되면서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로 옥션에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가 강화됐다. 이건 사실 6월, 7월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커지는 겁니다. 은행마다 이게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불편해진 건데 그러네요. 실제로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롯이 내가 내 돈 가지고 집을 사고 팔면 좋지만 대출을 일으켰던 대출 갚고 이래야 되니까 대환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대출 등을 알아보게 되는 건데 굉장히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모바일 앱만 있으면은 지금 현 시점에 은행별 대출 금리하고 한도를 그냥 조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은행마다 만기 축소하고 대출 제한 조치가 속속 걸리니까 내가 발품 팔아갖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날짜, 적용받는 그때 당시의 대출금리, 한도 이런 거를 직접 알아봐야지 이게 다 다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같은 제도,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그거 내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 내에서만 적용되고 이게 일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거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죠. 가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했어요. 계약금을.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대출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본 거랑 현실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같은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데도 은행이랑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언제인지 날짜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이 넘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만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몇 천만 원씩 줄어드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데서 돈을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잔금 치르는 날짜를 당기니까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또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이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은행마다 다르게 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억제를 시켜라고 정부는 은연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은행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공부해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은행마다 서로 다른 대출 제한 조치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리보다 대출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은행들은 지난달 말부터 그래서 대출 한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된다 했다가 살짝 미뤄졌잖아요. 네. 그거 덕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살짝 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숨을 너무 옥죄버리니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너무 숨이 조여져 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은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한도를 줄이는 거니까 조금 더 어렵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인해서 대출 금액이 작아졌잖아요. 여기서 은행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출 한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만기가 길면은 원리금 상환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대출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만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에 갚을 거 3년에 갚으라 그러면 더 많이 갚아야 되겠죠. 원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매달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음. 국민은행은 그래갖고 최대 50년에 달하던 기존 주담대 만기를 지난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택만 최대 30년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대상 주택이랑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마다 달라요. 신한은행을 예를 들면은 3일부터 모든 주택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합니다. 수도권 주택만 만기를 줄인 국민은행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또 내가 알아보다 국민은행 가려고 그랬는데 신한은행 가가지고 여기는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여요. 그러면 액수가 늘어나겠죠. 대출 액수가.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은행은 만기 단축 조치를 아직 발표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뭐 이게 개인이 어떤 은행에서 언제 주담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직접 발품을 팔아갖고 한도를 맞춰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이틀 차이로 또 몇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시중 은행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은행들까지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은행별로 자체 주담대 제한 조치는 인터넷 은행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카카오뱅크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건데 3일부터 주택을 단 한 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안 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앞서서 9일부터 수도권 대상으로 유주택자의 주담대를 중단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서가 있죠. 수도권 대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카뱅은 지역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집 있으면 대출 안 나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게 처음이고요. 카뱅이 주담대 최대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1억 원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옥죄기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은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대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로 또 지적을 받아요. 은행의 신용대출도 이달부터 DSR 적용이 되긴 하는데 건당 취급액의 최대 한도가 주담대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 자체가 주담대보다 적다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원리금 상환액 상승을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크게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DSR을 산출할 때 상대적으로 신용 쪽이 여유가 좀 있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은행들 역시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좀 취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은행도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뭐 봉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만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잖아요. 내 신용만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담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높겠죠.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부분을 신용대출로 채워요. 그러면은 4%에 받을 수 있는 거 6, 7%에 받는 거니까 당연히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냐. 이거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분석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부어온 이 보험 같은 데서 보험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죠. 약관 대출. 네, 약관 대출 같은 거. 그럼 네. 내가 지금까지 넣어왔던 돈이 이제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 보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관 대출은 그리고 내 돈 내고선 내가 대출 받는 건데 내 자산이잖아요. 넣은 거니까. 그렇죠. 금리가 세요. 이게 금리가 세요. 약관 대출이. 그래가지고 급할 때 아니면 약관 대출은 잘 안 쓰게 되는데 급하잖아요. 지금 대출 상환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지금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융 소비자들만 어렵게 만드는 거다라는 부작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제약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물론은 이제 투기를 막아야 되는 것도 많고요. 주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먼저 이제 거주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도 있겠지만 투기를 막아서 지금의 비이성적인 상승을 막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옳다라는 거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수요자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번에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거래를 제약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은 당연히 나와요. 금리 인상이 아닌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정부 주문이 있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속속 내놓고 있는 대출 제한 조치가
투기적인 수요를 잡는 건 있는데 실거주 수요까지 제약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유주택자 전세 대출이 9일부터 중단하기로 한 곳이 이제 우리은행이거든요. 우리은행이 조치를 두고서는 인터넷 뭐 카페들에서는 지금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빌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영원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지금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각각인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를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좀 공시를 하는 이 장치를 마련하거나 은행별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리 은행도 장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한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번외 얘기지만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사를 하고 기업이기도 하지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럼요. 예로부터. 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어려울 때 다시 살아난 은행들의 본연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지금 찾아줘야 된다라는 비판은 수긍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토큰 증권 이야기인데요. 토큰 증권? 토큰하면 이제 세대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주디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토큰하면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버스가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회수권 토큰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알아요. 네. 알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위로 세대가 올라가면은 안내양 선생님들이 계시던 오라이 하시던 시대가 네. 올 거고요. 근데 저희 PD 안 해요. 네. 그 토큰은 아니고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대 불문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사실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쵸? 이게 개념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로 들어보면 뭐 별건 아니거든요. 토큰 증권이라는 게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했다. 말부터가 어렵잖아요.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하는데 즉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미술품이나 부동산 이런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초 자산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디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게 그림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주는 게 이제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그 메타버스랑 이런 거 나올 때부터 조각 투자 얘기 나올 때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들이 이게 시장이 괜찮아 보이니까 좀 너도 나도 뛰어들었었는데 관련 법 정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부동산 이런 쪽으로 다 조각 투자 상품이 출시가 돼 있는데 지금 조금 법 정비가 늦어졌어요. 너무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관련 법들도 봐야 될 것들도 많고요. 물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증서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보단 낮을 때가 잘 돼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술품 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있었지만 법 제도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영향도 있었던 거고요.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은 지금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22대 국회 내에서는 이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어제 나온 거예요. 법제화가 조금 늦어졌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동안에는. 네, 맞아요. 정확한데 당초에 금융투자업계에서 올해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야가 좀 대치 국면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제화가 늦어지니까 기대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시장도 활력을 잃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올해 미술품 조각 투자사가 발행한 7개의 투자 계약 증권이 있는데 청약률 100%를 달성한 증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7월 24일 투게더아트의 그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요시토모 나라의 연못 소녀를 기초 자산으로 한 4호 투자 계약 증권의 일반 투자 청약률이 65%에 그친 정도인데 이게 제법 잘 된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은 기존 기타 소득세에서 배당 소득세로 변경해서 적용한다는 2024 세법 개정안까지 발표가 되면서 과세 부담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현재는 미술품 한우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이 투자 계약 증권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하네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답답한 게 우선순위인 것들은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이 강해서 뭐 결정이 잘 안 나고 뭐 하나 우선순위가 잘 되는 아닌 게 것들은 아닌 것들은 아예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참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 뭐라고 하나요? 이 증권가 쪽에서 좀 반기고 있는데요.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을 맡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플랫폼 구축하고 뭐 신사업 추진해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던 만큼 네. 법제화가 된다면 시장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기대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9월에 이제 FOMC가 미국 쪽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금리를 아마 0.25%포인트는 내릴 거고 이번 주에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0.5%까지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내리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토큰 증권화, 이런 대체 투자 상품 이런 곳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당연히 시기적으로 잘 맞는다.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갖고 증권사들이 지금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네. 컨소시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이 토큰 증권에 관심을 좀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시장은 앞으로 조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 투자 가치가 생기는 거지. 너 이거 살고 파는 사람들이 유저가 몇 명 없으면은 사용자가 얼마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네. 뭐 증권사나 아니면 법제화가 돼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게 실체가 있니 없니 이걸 조각으로 가지고 있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코인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시대가 변하는 만큼 가져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인 투자보다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고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예가 있는데 요건 좀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라고 할 때 미술품 자체를 투자하진 못하지만 조각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에 토큰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요게 또 이제 거래소가 아마 활성화가 될 거예요. 나중 되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때쯤 되면 예전에 저희 동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쭈디가 얘기했던 게 또 생각이 나고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되면 꼭 우리 서정덕 증권부장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아니 뭐 괜찮습니다. 저는 잊혀져도 돼요. 동치 여러분을 외치는 쭈디가 천년만년 오래오래 했으면 천년만년 구미호입니까? 네, 어쨌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토큰 증권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기대감 같이 높아지신 분들은 꼭 이 관련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